오늘은 Recurrent Neural Network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Recurrent 하면은 RE가 있으니까 반복된다는 얘기고 current가 있으니까 현재라는 얘기고 뭔가 현재가 반복돼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RNN은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곧바로 챗GPT를 만들 때 사용했던 트랜스포머 모델의 자리를 양도하게 되죠. RNN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트랜스포머에서 인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데 알맞다 그랬죠. CNN은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당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고정된 크기라는 거죠. That means we had a fixed length, right?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고정된 크기가 아닌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라든가 주가 분석하는 것이라든가 이 문장들 그리고 로봇을 제어하고 날씨를 분석하고 이런 시퀀서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모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RNN이고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이 RNN을 표현하는 건데요. 인풋 값이 있고 히든 레이어에서 어떤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바로 아웃풋이 됩니다. 이 값이 다시 입력값과 같이 뭔가 처리가 되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풋 1이 들어왔을 때 인풋 1에 대한 계산을 히든 레이어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다음 요소에도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인풋 2가 있는데 이 인풋 2와 함께 그 이전 단계에서 계산됐던 값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요소에서의 결과값이 그 다음 요소로 전달이 되는 것. Hand it over.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recurr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I Google at work이라는 문장이 있고 I work at Googl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work은 회사를 말하는 거죠. 나는 회사에서 구글링을 한다.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 밑에서는 이 work은 회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글은 검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글이란 회사를 뜻하는 거죠.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거는 이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주어이죠. 그리고 이 I는 주어 중에서도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구글은 검색하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문장에서는 work이 바로 주어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work은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이전 단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들을 바로 시퀀셜한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Affect my life.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다이어그램과 이 두 문장을 비교 설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처음에 i가 들어갑니다. i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요. 그 가중치의 바이어스 값이 물론 포함이 되겠죠. 이 값을 통해서 구한 값을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y1이라는 아웃풋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은 다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동사인지 전치사인지를 알아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은 프로나운이 0.8로 나왔지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뭐 버브가 더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에 가중치는 랜덤하게 나오니까요.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죠. 이 정답하고 입력값하고를 이 AI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계속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정답에 가깝게 가중치 값들을 구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i에 대한 가중치를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값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두 번째 요소에 전달이 됩니다. work이 나오는데 이 work은 그 이전에 평가되었던 것을 참조를 하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났기 때문에 아마 -1에서 1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 이 모델에서 참조한다는 의미는 플러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work에 대한 가중치 값이 나왔다면 그것을 이전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아웃풋 값의 그 가중치와 더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고 그 값이 다시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요소로 이 값이 전달이 되면 이전에 주어와 동사와 전치사가 있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의 구글은 명사다라는 식으로 품사를 맞출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림은 문장 내에 각 단어의 품사를 맞추는 그런 모델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결과값들에 대해서 백분율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품사는 4가지입니다. 그 품사들은 명사, 대명사, 동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온 값은 확률화되기 때문에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즉 100%가 되는 거죠. 0.1 더하기 0.8 더하기 0.1 하면 1이 되는 거죠.
0.7, 0.1, 0.2 이렇게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이것은 소프트맥스를 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는 좀 다른 겁니다. 문장 전체에 대해서 그 문장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인가, 해피에 속하느냐, 새드에 속하느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계산해서 그 다음 요소로 전달을 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결과값을 내올 필요는 없죠. 각 단어별로 어떤 결과값을 내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의 소프트맥스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피하고 새드 두 가지만 있다면 해피는 뭐 0.7이고 새드는 0.3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Sentiment. 이렇게 각 단어마다의 어떤 결과값들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어떤 결과값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recurrent인 거죠. 그 현재 부분이 다시 그 다음 요소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정보가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런 작업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퀀스와 관련된 모델들, 개념이나 주요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xt가 현재 값이고 xt 플러스 1 예측 값을 얻는 과정이라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게 현재 값이고 이 값을 예측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xt의 입력값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입력값들을 토대로 계산되었던 그 값들이 다 전달이 돼서 xt 플러스 1을 예측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인풋 값들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예측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모델이고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The stock price is plummeting. 같은 것이 있겠죠. 주가는 계속 변하고 이 값들이 예측의 인풋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인풋 값들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한대로 증가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너무 커서 트레이닝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는 미래 예측 시에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입력 값을 고정해서 먼 과거의 데이터는 버린다. 예를 들어서 히든 스테이트 값이 3개월 전 데이터까지만 받는다. 라는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 이후의 값들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퀀스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건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언어로 작업 시에 전체 시퀀스의 결합 확률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단어와 같은 개별 토큰으로 구성된 시퀀스의 그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럼 번역 시스템,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생성된 두 후보 아웃풋 중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왼쪽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맥락을 분석하고 단어들 사이의 의존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 예측 시 과거 모이던 데이터가 필요하지까지로 생각을 한다면 이 각 단어들이 하나의 토큰이 되는 겁니다. 이 토큰들에 대한 그런 계산 값들이 다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 단어가 이 부분들이 전달이 돼 있다면 바로 다음 단어는 뭐가 가장 좋은가? 만약 여기에 안음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는 흘러간다라는 말이 있고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확률적으로 이전의 입력 값들하고 어울리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르코브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태와 상태 간의 전이 확률에 기반해서 모델링된 확률적인 시스템으로 마르코브 체인이라는 수학적 개념에 근거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를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은 뭐냐면 마르코브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데이터를 버려야 할 때 그 데이터를 버림에도 예측력에 손실이 없는 경우를 마르코브 컨디션을 충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퀀스가 있는 경우에 트레이닝 시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계 t까지 관찰된 시퀀스의 경우 시간 단계 t 플러스 k에서 예측된 출력을 k 스텝 어헤드라고 하고 k가 증가될수록 예측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K가 뭐냐면 몇 단어까지 예측을 하느냐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라. 그럼 순서대로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K가 1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다음 단어를 예측해라 라고 했다면 이게 K는 2가 되는 거고 여기 K가 3이 되는 거고 3스텝 어헤드를 예측을 해라라고 한다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이 증가될수록 예측 품질은 저하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딥러닝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퀀스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챗GPT나 다른 LLM API를 이용할 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를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토큰으로 분할을 합니다. 대개 토큰은 한 단어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분할한 것들을 숫자 인덱스와 연결하는 어휘 사전을 만듭니다. 그 보케블러리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고 텍스트를 일련의 숫자 인덱스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인베딩이라는 단어도 나올 텐데 이제 인베딩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이런 n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단어는 유니그램, 두 단어는 바이오그램, 세 단어는 트라이그램.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램은 한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모델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이럴 경우 한 단어일 경우에 이게 유니그램이고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모델하고 개념이 같이 나오는 것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것이 바이어그램이라고 모델, 개념, 도구 이 세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라고 할 때 이 세 단어를 트라이그램이라고 합니다. 유니그램일 때 가장 어큐레이트하고 트라이그램을 넘어가면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있고 히든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예전에 다뤘던 거죠.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뉴런 레이어로서 비선형성을 부여하고 가중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을 공부할 때 나왔던 개념이죠. 반면에 히든 스테이트는 특정 시간 단계에서 RNN의 히든 레이어가 생성하는 아웃풋입니다. 해당 지점까지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학습된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이라는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M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A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뭔가 히든 레이어에서 계산이 된 것이 나오겠죠. 이 값이 바로 히든 스테이트 값입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 값은 다음 요소에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MA가 전달이 돼서 C가 나올 수 있고 MAC가 전달이 돼서 H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달되는 값이 바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이전 문자를 기반으로 다음 문자를 예측하는 데서 사용이 되고요. 이 같은 방법으로 단어 단위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 리커런트 컴퓨테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히든 스테이트는 현재 시간 단계까지의 시퀀스의 과거 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죠. RNN에서 이 히든 스테이트가 그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되면 될수록 첫 번째의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이 점점 희석된다는 겁니다. Maybe your memory's fading? 예를 들어서 탐이 어제 시장에 가서 연어를 샀다 하면서 얘기가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그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가 탐을 얘기하는 걸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탐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값이 전달이 되면서 계속 희석이 돼서 결국에는 값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가 탐으로 연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계에 봉착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RNN의 가장 큰 한계점이었고 이런 RN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가 됩니다. 롱 숏텀 메모리라는 모델이 나오게 돼서 히든 스테이트 값을 보관하고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나타났고요. GRU라고 LSTM이 약간 복잡하다고 해서 좀 간편화된 그런 방법도 고안이 됐습니다. 이 RNN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의 그런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같이 분석하면 더 효율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바이다이렉셔널 RNN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번역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개념이 바로 나옵니다. 인코더는 만약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경우 영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Variable Length Sequence를 인풋으로 받는 거죠. Variable Length Sequence라는 것은 가변적인 길이의 인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세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My name is Tom 이렇게 네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왼쪽으로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고정된 값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디코더에 전달이 되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디코더에서는 한국어에 관련된 인풋 값을 받게 돼서 여기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인코더 디코더 모델들을 받아들여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인풋을 싱글 픽스 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컴프레스 하지 않고도 인코딩된 인풋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어려운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텐션이란 개념은 다음 장에서 배울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발표한 논문을 보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RNN에서의 다른 히든 스테이트라든가 다른 개념들, 이 메모리라든가 다 필요 없다. 어텐션만 가지고 와서도 우리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 논문이고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로 만든 것이 챗 G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배울 트랜스포머에서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아주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이 바로 쿼리, 키, 밸류의 값인데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생성하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고안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발전 과정을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 인코더에서는 리커런트를 이용해서 RNN을 이용해서 입력값을 분석을 하고 그 값이 디코더에 전달이 되고 디코더는 번역될 타겟 용어들에 대한 입력값과
입력값과 그 이전 인코더에서 받은 입력값을 토대로 번역 작업을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아키텍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를 잘 보면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모델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자동차가 멋진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RNN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딥러닝 펀더멘털의 종착지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챗 GPT를 만들었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